동물성 식품을 드셔야 돼요. 너무나도 건강했던 모든 종류의 전통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포함했어요. 이 모든 집단들이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는 사실은 프라이스 박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프라이스 박사는 그래도 한 곳에서는 오로지 채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집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요.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군데에서도. 과거로부터 배우는 건강한 식생활 습관 이야기, 저희 전래식단 이야기의 슬로건이죠. 오늘은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에서 정리한 전통적이고 원시적인 인간 본래의 식습관을 유지하며 완벽한 건강을 누려온 사람들의 식단 속 공통점 11가지를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먼저 프라이스 박사를 비롯해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하고 기록한 이 문명으로부터 고립되어 살아온 사람들이 정말 건강했었나를 간단히 보고 갈 건데요. 제 블로그에 연재한 전래식단 이야기에서 말씀을 드렸듯 19세기 말 20세기 초는 세계가 이제 막 그 구석구석까지 모습을 드러내던 시기예요. 많은 인류학자와 관찰자, 탐험가들이 세계 곳곳에 베일을 들춰내고 있었고요. 미국의 치과에서 했던 웨스턴 프라이스 박사 역시 1930년대에 10년에 걸친 장대한 여정에 걸쳐서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남아있던 문명과 접촉하지 않고 고립되어 살아가던 토착부족들, 원시 집단들을 자세히 연구하고 기록에 남겼어요. 그리고 그 기록을 남긴 프라이스 박사의 책 Nutrition and Physical Degeneration은 여전히 영양학의 교과서나 다름이 없죠. 그리고 그 연구에서 프라이스 박사는 문명과 접촉하지 않고 원시적인 상태를 유지하던 모든 사람들, 그 모든 집단은 예외 없이 놀라운 건강을 누리고 있었음을 확인을 해요. 사진은 이 4장씩 잘라가지고 왼쪽부터 남태평양의 폴리네시아인, 뉴질랜드 마오리족, 아프리카의 목촉 부족민들인데 이외에도 뭐 유럽 알프스 산맥에 살던 레첸타린이나 헤브리디스 제도 외곽에 있었던 게일인들, 북미 원주민, 남미 원주민, 호주의 애보리지니들, 그리고 에스키모 등등등 어느 한 지역과 인종에 치우치지 않고 전 세계 곳곳의 사람들을 다 살펴봤는데 이들 모두가 원시 상태에서는 치약 칫솔은 들어본 적도 없는데 충치가 생기는 일이 없었고 고혈압, 당뇨, 암과 같은 만성질환, 대사질환도 앓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들은 도망가는 버팔로를 달래기로 쫓아가서 사냥을 한다거나 목성의 위성을 맨눈으로 보고 혼자 창한자루를 들고 사자를 사냥하는 등 같은 사람이라고는, 너와 내가 같은 인간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강건한 신체와 용맹하고도 건실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치아가 엄청난 건치들이죠? 그런데 프라이스 박사는 이렇게 완벽한 건강을 누리던 원시 집단의 사람들이 문명과 접촉해 문명의 음식인 식용유, 밀가루, 설탕, 통조림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나서는 또 한 번의 예외 없이 그 즉시 무너짐을 보면서 또 이후에 그가 직접 진행한 여러 연구들을 통해 그 전에 이 원시 집단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이런 신체적 완벽성이 유전의 결과가 아닌 식단에서 그 사람들이 무엇을 먹는지에서 옴을 느끼고 현대인이 어떤 식습관을 가져야 하는지에 관해 시간이 흘러도 희석되지 않는 중요한 메시지들을 많이 남겼어요. 사진을 보시면 이 사람들 분명히 직전까지만 해도 엄청난 건강을 누리고 살아오고 있었는데 문명의 음식을 받아들인 그 순간 어른들은 바로 이가 치아가 썩어 나가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부정교합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웨스턴 프라이스 재단은 오늘날에 와서 프라이스 박사의 이런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또 최근에 명확히 밝혀진 추가적인 사실들을 결합해서 이 전통 부족들의 식단 속 공통점을 정리한 얘기를 오늘 하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원시 집단들의 비결이 뭐였을까요? 사실 이들은 온 지구 곳곳에 흩어져 있었던 만큼 각각 서로 간의 식단엔 정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었어요. 예를 들자면 물리적으로 식물이 자라질 않아서 사실상 모든 종류의 식물성 식품을 배제하고 육식만 했던 에스키모나 캐나다 원주민들도 있는 반면에 각종 곡물과 뿌리채소, 과일 등을 길러 먹어서 대부분의 칼로리가 식물성 식품에서 온 아프리카의 농경 부족들도 있었고, 아프리카 농경 부족은 식물 위주로 먹다 보니까 음식 대부분을 익혀 먹었지만 에스키모란 말 그 자체가 날고기를 먹는 사람이란 뜻이듯 대부분의 음식을 날로 먹었어요. 유제품도 그렇죠. 아프리카의 마사이와 딩카, 뉴어족을 비롯한 목적 부족들은 우유를 엄청나게 많이 마셨고
이 스위스 알프스의 레첸탈인들 역시 유제품에서 대부분의 칼로리를 섭취하며 그에 의존을 해왔는데, 그에 반면 우유라고는 한 모금도 입에 대지 않은 나머지 집단들도 무척 많죠. 곡물 역시 레첸탈의 호밀이나 헤브리데스 외곽 게이린들의 귀리, 혹은 아까 말한 아프리카 농경 부족 등 먹은 부족들도 많은데, 농사라곤 전혀 짓지 않았던 민족들도 많아요. 그러면 도대체 그 비결이 뭘까요? 프라이스 재단에서는 이렇게 서로 관련 없어 보이는 이들의 식단 속 공통점을 일컬어 건강한 식단을 구성하는 11가지 준칙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오늘은 이 1번부터 11번까지의 준칙을 쭉 한 번씩 보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종류의 정제되고 변질된 현대 상업과 공업의 결과물인 유사 식품들을 드러내셔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변질됐다는 거는 음식이 상했다는 게 아니고 온갖 공정들로 그 식품이 원래 가진 그 퀄리티를 유지하지 못하게 된, 완전히 변해버린 식품을 말을 하는데요. 거대한 공장과 기계 없이는 만들 수 없는 온갖 종류의 씨앗 기름과 식용유들 말하는 거죠. 경화유를 비롯한 각종 저질 감미료와 살균 유제품, 유천단백질 파우더나 분리대두 단백 같은 것들, 그 외 각종 합성 첨가물과 감미료 등을 식탁에서 다 치우셔야 돼요. 이들은 지난 영상들에서 많이 말씀을 드렸듯 그 자체로도 독성을 가진 경우가 많고요. 독성은 없어도 영양가가 아무것도 없어서 우리 식단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면 차지할수록 다른 영양가 많은 식품들의 자리를 자기가 대신하니까 영양이 결핍된 식사를 하기 쉽도록 해요. 둘째로, 동물성 식품을 드셔야 돼요. 너무나도 건강했던 모든 종류의 전통 식단은 동물성 식품을 포함했어요. 이 사실은, 모든 집단들이 동물성 식품을 먹었다는 사실은 프라이스 박사에게 큰 실망감을 안겨주기도 했는데요. 프라이스 박사는 그래도 한 곳에서는 오로지 채식만으로 건강을 유지하는 집단이 있지 않을까 기대를 했고요. 열심히 조사를 했는데 단 한 곳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한 군데에서도. 심지어 프라이스 박사가 조사했던 곳 중에 섬에 사는 사람들인데, 섬 바깥쪽에 바다와 인접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과 섬 안쪽에 산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 부족이 갈려가지고 전쟁 중인 곳도 있었어요. 둘이 완전히 고립이 되어서 섬 안쪽에 있는 산에 사는 사람들은 그 안에 동물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동물성 식품을 먹기가 굉장히 어려워 보여서 프라이스 박사는 그 사람들이야말로 드디어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고 오로지 채식만을 하며 건강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조사를 했는데, 웬걸 그 사람들도 동물을 먹고 있었어요. 어떻게 먹고 있었느냐? 그 끔찍한 전쟁을 하고 있는 와중에도 바깥에 그 해안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교역을 계속 해가지고 동물성 식품을 받아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왜냐면 그 안에 살고 있던 사람들은 바깥에 나가서 해산물을 잡을 수가 없지만 바깥쪽에 그 사람들의 영토가 아니니까 그렇게 해산물을 먹지 못하고 안에 있는 동물들을 먹지 못해서 동물성 식품을 섭취하지 못하면 자기네들이 몸이 너무 건강하지 않고 아프게 될 거를 뻔히 아니까 전쟁을 해서 사람을 죽인 다음에 그 바닷가 해안가 부족을 죽이고 그 사람들의 간을 꺼내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그 바깥에서 살던 해안선 부족들이 아무리 우리가 전쟁 중이어도 우리를 잡아서 우리 간을 꺼내 먹지는 말아달라고, 우리를 잡아먹지는 말아달라고 그 사람들한테 그래도 우리가 해산물은 좀 줄게, 너희들한테 고기 좀 갖다 줄게 라고 서로 합의를 맺은 거예요. 이렇듯 프라이스 박사는 전 세계를 여행을 했지만 그 어느 곳에서도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부족을 만나지 못했고요. 모든 집단은 동물성 식품, 특히 그 중에서도 영양가가 많은 신성한 음식들을 구하기 위해 가진 고난과 위험, 아까 말했듯이 사람을 전쟁으로 잡아서 먹는다든지 하는 식으로, 아니면 굉장히 먼 거리의 이동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수천 마일을 이동해서 말린 어란을 가져오고 이런 거를 전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굉장히 중요시했죠. 이 신성한 음식들은 주로 내장과 지방, 생선알 이런 것들로 원시 집단의 사람들은 근육고기보다 내장과 지방을 우선시했어요. 그리고 프라이스 박사는 그의 조사에서 가장 튼튼한 뼈를 가진 집단은 수산물을 먹어왔음을 관찰을 하는데요. 프라이스 박사는 조사를 할 때 사람들의 치아뿐만 아니라 이미 죽은 사람들의 두개골을 같이 검사를 했는데요. 두개골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사람들이 바로 조개와 물고기를 많이 먹은 사람들이었다고 해요. 두개골이 두껍다는 말은 뼈가 충분히 발달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죠. 또 사는 지역 주변에
큰 동물이 없거나 농경에 의존하던 사람들은 가금류와 달걀, 파충류, 그리고 이제 곤충 이런 작은 동물들을 특히 중요시했고요. 동물성 식품 섭취가 오로지 곤충에서만 오는 집단들도 있었어요. 아프리카 농경 부족은 식사의 10% 정도를 곤충으로 먹어서 식물성 식품 비율이 높은 식사를 하면서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요. 셋째로 영양가, 즉 미량 영양소가 많은 식품을 드세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지용성 비타민으로 프라이스 박사는 그가 조사한 원시 집단들의 전래 식단이 그가 살던 당시의 미국인이 평균적으로 섭취하는 지용성 비타민 양의 10배에 달함을 찾아냈어요. 미네랄과 수용성 비타민은 4배였고요. 이 차이는 지금 훨씬 더 많이 벌어졌으리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왜냐? 프라이스 박사는 1900년대 초에 활동한 사람이고 당연히 그때는 지금처럼 카놀라유나 콩기름은 개발도 되기 전이라 식용유를 엄청나게 퍼먹지도 않았고요. 동물들의 사육 환경도 공장식으로 탈바꿈하기 이전이라 훨씬 좋았고 지금 같은 온갖 유사식품들이 마트 매대를 가득 채우지도 않았을 때니까요. 식품 속 영양가는 그 동물이 뭘 먹고 어떻게 자랐느냐가 가장 중요해요. 동물이 당연히 영양분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햇빛도 못 쬐고 좁은 축사에 갇혀서 콩이랑 옥수수랑 건초만 퍼먹고 있으면 지용성 비타민은 말할 것도 없고 미네랄 함량도 크게 떨어지길 수밖에 없어요. 사료 속에 있는 미네랄이 부족하니까 모노크로핑으로. 그래서 자연산 해산물이 매우 중요한데요. 정말 제대로 기른 축산물은 얻기가 어려운 반면에 특히 우리나라에서 자연산 해산물은 가격도 저렴하고 접근성도 좋은데 바다의 미네랄과 가진 비타민을 온전히 가지고 있거든요. 넷째로 모든 전통 집단은 그들의 음식을 익혀 먹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두가 동물성 식품을 꼭 어느 정도는 날로 먹었어요. 또 이거는 꼭 문명으로부터 고립된 전통 집단이 아니어도 전 세계의 모든 문화권에 날것을 먹는 전통이 있는데요. 아무 나라나 생각을 해보세요. 일본이든 중국이든 유럽 국가들이든 이런 생선의 초밥, 생굴, 과메기, 식혜, 육회, 카르파치오, 스테이크 타르타르, 살라미, 프로슈토, 하몽, 잠봉, 비살균 유제품들도 말할 것도 없죠. 이렇게 동물성 식품들을 날로 먹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열에 매우 불안정한 비타민 B6 결핍을 막기 위해서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다만 어느 집단도 100% 생식을 하지는 않았어요. 날로 먹는 것에 장점도 있지만 익혀 먹는 것에도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대표적으로는 단백질의 소화 흡수가 쉬워지는 게 있고요. 특히 모든 집단이 또 식물성 식품은 대부분 익혀 먹었는데요. 식물성 식품 같은 경우는 소화가 쉽고 이런 거를 떠나서 익히면서 파괴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강력한 독성을 가진 경우가 매우 많아서 익히지 않았을 때 먹지 말아야 될 것들이 대부분이니까 익혀 먹었고요. 다섯째로 소화효소가 많은 식품을 먹으라는 것으로 이런 음식들은 우리 몸이 소화했을 에너지를 절약하고 보존하도록 도와줘요. 이게 다만 익히지만 않는 그냥 생식을 하면 그게 효소가 다 많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가 않고요. 소화효소는 특정 식품들에만 있고 다만 한 가지 좋은 거는 효소가 없는 식품도 젖산 발효를 통해 효소를 부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것들과 또 젖산 발효는 김치, 사워크라우트, 식혜, 살라미, 요거트, 캐피어 이런 것들을 말을 하고요. 여섯째로 식물의 씨앗인 곡물, 견과류, 콩류, 치아씨드, 파피씨드, 플렉시드 등등 모든 종류의 씨앗들은 영상에서도 여러 번, 글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했듯 발화하고 발효하고 불리고 그래야 돼요. 식물이 자기 새끼가 잘 자라나도록 거기에 영양분도 많이 넣어둔 만큼 엄한 놈 배 채워주지 않게 보호하기 위해서 온갖 독소와 보호막을 몇 겹으로 듬뿍 씌워놨기 때문이에요. 여기에 쓴 거는 극히 일부분일 뿐이고 또 옥설산염은 이 방법들로는 웬만해선 제거가 안 되는 만큼 씨앗의 섭취는 어떻게 해먹든 매우 조심스럽게 생각하는 게 옳고요. 그 다음으로 일곱째, 다불 포화지방 섭취를 줄이고 또 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면 좋다는 게 있어요. 식물을 주로 먹은 아프리카 농경 부족들은 칼로리의 약 30%를 지방에서 얻었지만 북극권에 살았던 에스키모는 칼로리의 80%가량을 지방에서 얻을 정도로 이 전래 식단들의 지방 섭취량 자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물론 이제 소수의 농경 부족을 제외하면 모두 지방을 매우 많이 먹긴 했고요. 포화지방을 특히 많이 먹은 부족들 중에 굉장히 강건한 집단이 많으니까 포화지방 섭취를 늘리는 쪽이 더 이롭다고는 볼 수 있겠죠. 다만 에스키모를 제외한 어느 집단이든 동일했던 게 있으니
바로 극도로 낮은 다블포화 지방의 섭취량이에요. 다블포화 지방은 소위 오메가3와 오메가6로 불리는 탄소사슬의 이중결합이 2개 이상 있는 지방산들로 과도한 다블포화 지방, 특히 식물성 오메가6 리놀레산이 우리 몸에 얼마나 끔찍하게 나쁜지, 그 독성이 얼마나 역겨울 정도로 나쁜지는 지난 시간에 제가 설명을 많이 했으니 그걸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메가3도 막 그냥 마구잡이로 드시는 거에 반해 과하면 절대 좋지가 않아요. 역시 과도하면은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에스키모들은 사는 환경상 어쩔 수 없이 오메가3를 많이 먹었는데 그에 버티기 위해서 유전자 돌연변이도 일으켰어요. 그럼에도 빠른 노화와 혈관계 장애를 아예 피해갈 수는 없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다블포화 지방을 4% 밑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미 제가 1번 준칙에서 말씀을 드렸듯 식물성 씨앗기름, 즉 식용유를 완전히 내다 버려야 돼요. 또 모든 종류의 시판 가공식품을 먹지 말아야 돼요. 요즘 씨앗기름이 어디에나 들어가고 모든 식품에 다 들어가고, 씨앗기름을 먹으면서는 절대로 이 4%를 맞출 수가 없어요. 또 8번째로 오메가6와 오메가3는 엇비슷하게 섭취하라는 게 있어요. 전래식단은 총 다블포화 지방의 비율이 낮을 뿐만 아니라 오메가3와 6가 균형을 이뤘어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 각각이 2%를 섭취 칼로리 2%를 초과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 준칙 9번째, 모든 전래식단은 소금을 포함했어요. 주로 바다와 암염, 소금 호수에서 섭취를 했고요. 오스트레일리아 애버리지니들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이죠. 소금 호수에서 주로 소금을 채취를 했다고 하고요. 소금 호수가 없는 내륙에 살았던 아프리카인들 같은 경우는 나트륨이 많은 습지 식물을 태워서 그 젤을 음식에 뿌려 먹었다고 해요. 또 고기와 유제품은 자연적으로 소금을 소량씩 가지고 있고요. 동물의 간질액이나 피, 그리고 오줌도 마찬가지로 소금이 굉장히 많죠. 저염식이 왜 완전히 틀렸고 엄청나게 위험한 짓인지, 또 소금이 우리 몸에 얼마나 어떻게 중요한지는 영상을 2개를 찍어 놨으니까 그거를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10번째, 모든 식단은 모든 전통 집단들이 뼈를 요리해 먹었으며 그 형태는 주로 사골국이었다는 것인데요. 물론 사골국 말고도 작은 동물의 뼈를 파우더로 만들어서 먹거나 큰 동물의 뼈도 고기와 함께 갈아가지고 바로 해 먹는다든지 다양한 방법이 쓰였어요. 근데 이제 뼈를 먹지 않으면 놓치기 쉬운 영양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고, 특히 트레이스 미네랄, 그러니까 미량 미네랄들인 붕소, 망간, 트론튬, 크롬 이런 것들 뼈가 아니면 섭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마그네슘과 칼슘도 뼈를 먹으면 섭취하기가 편하고, 뼈와 그걸 끓인 사골국은 콜라겐도 많아서 여러모로 이점이 크고요. 사골이 어디에 어떻게 좋은지 좀 자세한 얘기는 다음에 또 제가 정리를 해볼 거고, 다만 사골국을 안 먹는다고 난 사골 안 먹으니까 칼슘 보충제를 먹어야지 뭐 이런 식으로 좀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마치 사골국이 오로지 칼슘 먹으려고 먹는 것처럼 이제 생각을 하시면 맞지가 않아요. 사골국은 일반적으로 칼슘량이 엄청나게 적어요. 거의 없어요. 칼슘은 식초를 꽤 많이 넣어야 이제 칼슘과 마그네슘이 뼈에서 우러나오는데, 이게 또 그의 다른 미량 미네랄들이랑 콜라겐은 꼭 그렇게 식초 넣어가지고 산성으로 만들지 않아도 녹아 나오거든요. 근데 딱히 전통적으로 우리 사골국 레시피들이 우리나라도 그렇고 식초나 레몬즙을 막 잔뜩 그렇게 많이 넣지는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로 미루어 봤을 때 사골국을 많이 먹은 거는 옛날 사람들이 칼슘 하나에 그렇게 막 집중해서 볼 게 아니고, 물론 이제 오랫동안 끓이면 뼈가 부드러워지니까 그 뼈를 씹어 먹기는 더 편한 게 맞지만 조금 더 큰 그림을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11번째 준칙, 모든 전통 집단들은 다음 세대가 자신들과 마찬가지로 건강히 자라나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어요. 예비 부모와 임신부, 수유부, 그리고 성장기 아이들에게는 신성한 음식으로 불리운 특히나 지용성 비타민 A, D, K2가 많은 식품을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매일 많이 먹게 했어요. 예비 엄마만 그런 게 아니고 아빠의 식단도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이 특별한 식단의 기간은 그냥 하루 이틀 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예비 부모에게는 3개월에서 길면 6개월까지도 이어졌고요. 또한 이 신성한 음식이 특정 계절이나 시기에만 얻거나 구할 수 있는 지역들에서는 그 외 기간 동안은 결혼과 임신이 아예 금지가 되었어요. 예로
아프리카의 목축 부족은 우기가 찾아와서 비가 다시 내리고 새롭게 자라나는 푸른 풀들을 소들이 뜯고 우유가 마침내 다시 진노란색을 띠게 되어야지만이 예비 신랑과 신부가 결혼을 할 수 있었어요. 캐나다 북부 원주민들은 8월에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산에서 내려온 무스들, 엄청나게 큰 사슴, 순록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걔네들을 사냥을 해서 그들의 부풀어 오른 갑상선을 마음껏 먹고 난 후에야 아이를 가졌어요. 그래서 캐나다 원주민들의 아기들은 모두 6월에만 태어났다고 해요. 아이와 아이 사이의 간격도 매우 중요한 고려 대상이었는데요. 남태평양과 아프리카에서는 아이 사이의 나이차가 3년이 되지 않으면 매우 부끄럽고 또 수치스러운 일로 여겼다고 해요. 이 간격은 엄마가 몸을 온전히 회복하고 다음 아이를 또 아주 건강하게 낳을 수 있는 그런 기간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아이들끼리도 이상적인 유대관계를 갖도록 해주는 시간이라고 요즘 나오는 연구들이 보증을 하고 또 있죠. 끝으로 원시 집단은 이제까지 말한 준칙들을 아이들에게 빠짐없이 교육했다고 해요. 주로 성인식 그 전에 교육을 했다고 하는데요. 학교에서는 저질 급식을 먹고 집에 와서도 별 다를 바 없는 음식을 먹는 요즘과는 참 차이가 크죠? 요즘은 또 베지테리언이나 비건식을 하는 게 마치 책임감이 있고 멋진 거라는 인식도 있거니와 아예 식단에 관심을 끊고 편의점 도시락이나 H&M 레토르트 제품들만으로 식사를 때우는 사람들도 점점 늘어가는 만큼 전통적인 원시 집단의 사람들이 미래 세대에게 이렇게 철저한 교육을 했음은 시사하는 바가 커요. 우리도 하루빨리 올바른 식단과 영양에 관한 교육을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에게 너무 늦지 않게 가르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프라이스 재단의 건강한 식단을 위한 11가지 준칙 정리해봤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알림 설정, 구독, 댓글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봐요.